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감정평가사 관계법규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45강 정도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론을, 문제 풀이를 그 이후에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차 과목 중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감정평가에 관계된 관계법규. 요거는 이제 양이 좀 많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법령이 일단 많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법으로만 이제 과목을 본다면 민법이라는 과목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 민법에 나오는 법은 이제 민법이 주로 나오지만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9개의 법령이 총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개의 법령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판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문제. 우리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런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그 근거 나오는 근거들 풀을 보면 크게 보면 규정, 법조문, 그다음에 판례, 그리고 이론적으로 학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로 이제 주로 다루는 거는 학설은 좀 배제하고요. 주로 법조문하고 판례를 많이 다루는데요. 민법은 판례 쪽의 내용들이 좀 강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지금부터 하게 될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판례보다는 법조문에 주로 관계에 대해서 나온다. 법으로 치면 이제 우리가 공법, 사법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웠다 그러면 민법은 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법은 이제 주로 우리가 행정기관과 우리 사인들의 관계 이런 거를 규율하는 행정관계를 규율하는 이런 것들을 공법이라고 한다. 권력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대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구성되어 있는 9개의 법률은 대개 다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법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또한 대개 민법이란 법은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과목에 민법이 있으니까 자꾸 민법을 거론하는데 민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건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산권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그 재산권에 관계된 얘기들을 주로 다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법에서 다루게 되면 즉 이런 관계법규 이런 법들에서 다루게 되면 되게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런 절차적인 곳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권리들이 사건이나 이런 권리들이 국가나 또는 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하시니까 초점은 이 9개 법령에 판례보다는 관계법규에서는 법조문에 치중을 둔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지문들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은 어디서 만드느냐?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 자,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국회에서 만든 법만이 법이야라고 하면 이제 법을 형식적 의미에서 파악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이다 그러면 지켜야 되죠. 그럼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그 법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죠. 법이지만 이름이 조금 달라요.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말들이 붙죠. 대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은 대개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또는 각 부령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다 어디 쪽이에요? 행정부 쪽이죠. 결론적으로 행정부는 집행기관이지 입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대통령령이나 또는 총리령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이런 것들도 자 이름은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붙이지만 법률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원래는 국회가 만드는 입법기관은 국회니까 이게 원칙이지만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드는데 세부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해당되는 분야의 법을 만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화된 행정분야에 특화된 행정기관에게 이런 부분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걸 위임입법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같은 그런 위임에 의해서 위임 법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9개 법령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국토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국회가 만든 법이에요. 근데 국토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말이 붙으면 요거는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기관이 만든 거다. 근데 행정기관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 국회의 위임을 받아서
그래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떤 법조문을 읽다 보면 뭐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말이 있는 그 조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입니다. 이름으로 치면 시행령이라는 말이 붙은 법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예요? 법률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법으로 취급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행정법에서 얘기할 때 법규명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주로 법조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 나온 조문들도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9개나 법률이 되잖아요. 9개. 그 중에 이제 40문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40문제가, 예를 들어서 9개 법령 중에 한 법령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법령에는 뭐 10개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 관행 쭉 보면 9개 법령에 있어서 문제 출제 비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고착화돼 있어요.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뭐, 감정평가, 관계도 법률, 이거 쭉 다 가는데,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3문제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13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면 감정평가사가 되겠죠. 그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 법에서 그래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주로 감정평가 대상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서도 3문제가 나와요. 3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3문제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국가도 재산이 있죠. 국유재산법. 여기서 4문제. 다섯 번째 가면 주로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서, 자, 여러분들 뭐 민법을 배웠다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럴 때 부동산으로 토지가 이제 주로 가지고 다루는데, 그런 토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건축은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건축법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여기도 4문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곱 번째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여덟 번째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공간정보법 여기서 4문제, 등기법에서 4문제, 동산, 채권 등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4문제. 비중은 이렇게 해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는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이게 먼저 이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엔가 이제 요게 추가됐어요. 요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그거보다 조금 빨리 됐는데, 요거는 명목상 해서 이제 1문제 나오는 거예요. 1문제 나오고, 요게 이제 4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은 이렇게 돼서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1차 과목 모두를 잘하면 통과하는 커트라인은 아시죠? 우리가 일단 평균 60을 넘어야 되고요. 꽈락 40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균 60을 넘어야 된다 그럴 때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 좋지만 뭐 못하는 과목이 있고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는 점수를 많이 따야 되고 못하는 과목에서는 선방해야 되고 꽈락만 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법을 가지고 득점을 많이 하고 싶다. 어쨌든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13문제나 나오잖아요. 꽈락을 면하고 싶다. 이 과목으로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게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그 내용이 등기법을 주로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배웠으면 물권 파트 배우면서 등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서 등기 제도 하면서 등기의 개념이나 이런 건 좀 잡으셨을 거야.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서는 또 법조문 위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공부의 강약은 비중이 많이 나온 것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덜 나온 것은 물론 시간이 많고 그리고 이걸 좀 잘 이해한다. 여기 이 과목이 나한테 맞는다. 그럼 더 많이 잘해서 높은 득점을 얻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출제도 되게 보면 요 순서대로 쭉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9개 법률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이제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이렇게 있죠. 국토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예요. 이 국토는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성립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기도 하지만, 개인들, 사인들 간에는 뭐예요? 이게 사적 소유의 대상, 그쵸? 사건의 대상인 거야. 재산이야, 재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재산이 내 거네, 내 마음대로 한다? 자,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다른 물건들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토지의 경우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 토지는 국가의 재산, 국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뭐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고 내버려 두기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심지어는요, 저 토지라는 건 공산품들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항상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전 국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법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지만 국가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장 우리가 이 과목에서 근거가 된다는 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법. 그래서 근거, 그러니까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 국토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해서 전 국토는 어떻게 이용돼야 되는지 틀을 짜주는 거야,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 법은요, 개인들이 개인 재산을 이용할 때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이걸 넘지 못하게 이거 한도 내에서 이용해라 해서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고요.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있는지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이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구분을 해서 이 개인들이 자기 재산에다 하는 행위, 토지를 주로 가지고 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니까 그 토지의 개발행위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축하는 행위 또는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그다음에 토석을 쌓는 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개발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축 행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용도 지역별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걸 그리고 용도 이런 걸 제한해 가지고 전체로 통제하겠다. 기본 베이스가 이 법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이런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세금을 걷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럼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거두면 안 되죠. 이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 그러려면 이 재산의 값어치에 대해서 비율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가격공시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이런 가격을 공시하는데
누가 마음대로 이거 얼마짜리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따면은 감정평가사가 되겠죠. 그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의 값어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전체적인 용도나 이런 것들, 그런 규율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런 것들의 값어치를 위해선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는 국가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국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관계된 거, 국유재산법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개발행위 중에 가장 흔한 행위가 건축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축을 할 땐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건축을 하건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건축법을 만들게 됩니다. 건축법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범위 9개 법률이 그냥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유로 다 하나하나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들이 어떤 형태로 생겼고 어떤 용도에 이용되고 어떻게 사용되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놔야 되겠죠. 공시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도 어차피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공시를 위한 법이 필요한 거야. 공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합니다. 하나는 그 물건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물건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건에서 옛날로 치면 농사를 지을 때 쌀이 제일 많이 재배되면 거기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등급이나 이런 걸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이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냐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지적제도가 발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지적제도에 의해서 그 물건을 공시한단 말이죠. 그게 공간정보법이에요. 이런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리 내용 이런 걸 공시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의 값어치 쪽, 그러니까 그 물건의 물리적 가치나 어떤 이런 쪽을 공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정보, 옛날에 이게 지적법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바뀌어가지고 공간정보의 부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제도가 한 파트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 공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물건의 사건, 개인들의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란 물건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물건들의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특히 물건은 어떻게 돼요? 공시돼야 되잖아. 그런 공시제도로서 등기법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자, 전체 국토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이 법에 의해서 나눠놓고요. 그 물건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필요하고 그들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재산에는 국유재산도 있고 개인들의 재산도 있고, 국유재산에 이제 개인들이 사인들이 개발 행위한다 그러면 건축을 하는데 건축은 건축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물건들의 어떤 내용들을 공시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측면을 공시하는 거, 권리적인 측면을 공시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이 부동산이 담보로 이용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이든 뭐든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산이나 채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들도 이제 담보로.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자, 가격을 이제 평가해 낸다는 얘기인데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매매가가 얼마인지를 기준을 삼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매도를 위해서. 또는 이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하는 거. 이런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감정평가의 목적에 달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가 목적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동산이나 채권 같은 것들도 우리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우리가 권리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도 특히 사업자 등록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좀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영역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끔 이 법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에. 국토의 계획이잖아. 이 법은 특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 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재개발, 개발하고 도시 정비 쪽이 있어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랬을 때 개발하고 정비 쪽 요거를 법을 따로 떼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법이고 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에요. 그 중에 우리 시험 과목으로 들어온 거 이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 때 주거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을 관여해서 법이 하나 있다. 어차피 부동산에 관계된 내용이고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들어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됩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할 때 또 들어가는 게 뭐냐? 감정평가예요. 평가를 해야 보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관계법규로서 들어와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라는 이름 하에 들어와 있는 이 9개의 법은 그냥 구성된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근거를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은 어차피 법조문 위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이 부분 13문제가 나오는 과목이다. 기억을 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고 해서 전반적인 법령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먼저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셨으면 민법 시간에도 보면 민법 총칙, 물권,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가죠.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도요. 9개 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법들은요. 대개 앞부분에 총칙 해가지고 총칙, 그죠? 총칙해서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 기본법 그러면 대개 이제 헌법, 민법, 형법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다 다른 법령들은 대개 형태가 총칙 나오고 총칙의 1조는 그 법의 목적 나오고 2조는 대개 그 법에 쓰는 용어들 정의해놔요. 대개 패턴이. 아시겠죠?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볼게요. 자, 총칙 먼저 뭐 출제 포인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용어 정의 중에 요런 거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정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정의, 기반시설 구분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익에 대한 정의 요런 게 기출 포인트로서 시험 문제 나온다. 중요한 건 법 조문이 나와요. 법 조문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 자, 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게 조문이, 그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목적해가지고 다음 중, 그쵸? 우리 저기 오지선다형이죠? 선택형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객관식. 다음 중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 말들을 쪼개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말 하나 딱 나오고 한 번 딱 나왔어요. 한 번. 누가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생각했겠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또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요. 하여튼 이런 목적으로 돼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2조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용어 정의. 자 여기 이제 이런 표시들은 이 법이 요 조문이 개정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뜻. 자 처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서는 계획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계획. 계획에 대한 이제 정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조문들이에요, 다. 그리고 자주 나왔고요. 지금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계획.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기본법인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국가계획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모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계획의 모든 기초, 모든 계획의 기초는 이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국가계획을 토대로 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규범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런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계획관에 하위 개념, 상위 개념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이라는 부분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 계획을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이 된다든가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관계들, 이런 관계 설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계획이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면서 국회가 만든 법 또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국민이 지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국회가 만든 이런 법이나 법률. 그렇죠? 그럼 법이나 법률은 원칙적으로 누가 만들어? 입법기관 국회에서 만드는데요. 이런 계획은 누가 만드냐 이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계획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자치, 자치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의 계획. 누가 만들겠어?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자치단체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방학 때 그러면 생활계획표 만들어 오라고 그러잖아. 방학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계획표 짜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막 아침 운동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낮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런 계획들 짜잖아. 응?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자, 그 말하고 똑같은 계획이야 지금. 계획. 이 계획 누가 짜냐 이 얘기죠. 계획. 행정기관이 짜는데. 그 행정기관이 이 계획을 짰어. 그러면 입법기관이 만든 법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저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속된다는 얘기야 그 법에. 그러면 행정기관이 만든 이 계획에 우리가 구속되느냐 이 얘기야. 행정기관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만드는 게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 얘기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만들었지만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계획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떤 걸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의, 개인들의 벗어난 그거다. 그 행정기관만 자기들 스스로가 지켜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 계획에 구속되지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이 만든 이 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국민이. 이거를 이제 따라야 된다. 영향을 받는다.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지켜야 돼. 이걸 대내적 구속력이라고 그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 계획을 따르고 지켜야 돼. 영향이 미쳐. 그러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대내, 대외. 그래서 여기 있는 계획들 중에 어떤 계획은 대내적 구속력이 있고 어떤 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어떤 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대내적 구속력은 다 있어. 행정기관은 지들이 세웠으면 지들이 따라야지 그걸. 그렇죠? 무조건 다 해야 돼. 어떤 계획이든 간에. 자, 그런데 그걸 국민이 영향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계획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거는요. 행정기관이 앞으로 이런 도시나 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정한 거고 이 지침에 근거해서 나오는 계획이 이거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느냐? 아까 잠깐 얘기한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거야. 그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이런 용도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토지는 그 용도지역에 맞게 사용을 해야 돼. 누가? 개인이. 자, 그 계획에 구속되는 거 안 되는 거?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 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획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는 이 계획들은 전부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만드는데 저 계획은 누가 지키라고 만드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기관들은 저 계획을 세웠으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대내적 구속력이 당연히 있는 거고 저걸 그대로 따라야 되는 영향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계획이 미치는 계획도 있고 안 미치는 계획도 있다. 이건 미친다. 이건 미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미치는 거,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계획.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여기 쓰이는 단어들 있죠,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관식하고 이제 객관식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주관식은 써야 돼요. 그죠? 써야 돼요. 단어들을 써야 돼요. 근데 객관식은 뭐야? 찍으면 돼.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서 쓰겠다. 주관식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객관식에서는 달달달 외운다가 필요 없어요. 눈치껏 찍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신 뭐 달달달 외울 정도는 아니어도 감각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이런 걸 길러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장기 발전 방향 요거 키워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막 무턱 빼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외우면.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용어 정의를 갖다가 두 번째 문제나 첫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1번이나 2번에서 도식 이 용어 정의. 그럴 때 뭐 계획에 대해서만 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게 대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법 여러분들이 민법 저기 보면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로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 여기도 물론 들어가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그런데 판례를 거의 시험 문제로 내질 않아요. 거의 조문으로 내.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옳은 것 고르거나 옳지 않은 것 고르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문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 고르는 거야. OX 얘기하는 거야. OX. 그 조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럼 O예요, X예요? O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 가면은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었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 외워서 쓸 정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란 말이 따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광역이란 말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실시하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자,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는 일, 뭔가 걸치는 거, 이걸 광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국토, 토지를 이용하는데 토지에 뭔가 하는데 토지에다 뭔가 개발행위나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걸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고속도로 놓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보세요. 서울특별시 안에 도로를 놓는 건 누가 관여해? 서울특별시장이 관여하면 되겠지. 그런데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를 거치는 이런 고속도로를 할 때는 이거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경기도지사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을 정하고,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라 얘기다. 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이란 말이 있어요.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일단 이 지문만 이제 놓고 본다면 도시군 계획은요, 끝에 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시군 계획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하고 군하고 다 아울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군이라고 얘기하지,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계획, 군 지역에서는 군 계획 이렇게 불러야지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9개 있는 법률들 공부할 때 조금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이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중앙행정기관들 있어요.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들 있잖아요. 행정부들. 그게 있고 또 이거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뭐 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립 절차나 뭐 계획 수립 절차나 뭐 승인하거나 뭐 허가하는 이런 관계에서 얘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얘들이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고, 권한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이게 이제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허가권자 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요 그때마다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도시군 계획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자체를 어떻게 나누냐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는요, 특별시, 그 다음에 도, 그쵸? 특별시하고 도.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야.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특별자치시, 자치도가 이제 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있죠.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를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특별시에 가면 서울특별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구. 그쵸? 그 다음에 광역시에도 가면 구가 있어요. 군도 있고요. 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 군이 있죠? 그래서 시, 군, 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초자치단체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는 뭐냐? 도에 있는 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시들. 보통 일반 무슨 시 그러죠? 이거 시입니다. 시. 이런 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시 중에 되게 이제 막 인구가 엄청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달리 다뤄야 되는 거, 특별시 아니면 광역시로 뽑았어요. 그쵸? 그리고 행정상의 어떤 편의 때문에 새로 저기 하는 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따로 뒀어요.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주도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말고는 전부 시는 그냥 일반적인 시야. 여기 시. 그런데 이런 시들 중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어. 50만이 넘어가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시도 있고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 그런 시들도 있단 말이지. 그 중에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역시나 이런 데들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광역시가 안 된 거죠, 조건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의 시장은 이제 보시면 어떤 권한들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승인권이나 뭐 허가권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급으로 좀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시 중에 50만 넘어가는 애들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하고 대도시 시장하고는 그 권한이나 이런 데서 좀 다르다.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지만 대우가 이렇게 다르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대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면 수립을 할 때 누가 수립권자고 그 수립한 계획을 누가 승인해주고 이런 것들 잘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여기 군계획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특광, 특시, 특도, 시 또는 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둘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 계획 안에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자, 관할에 있어서는 얘나 같죠? 그쵸?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무엇의 지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자,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 합쳐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불렀어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쭉 해서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음의 계획.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오늘 볼게요. 다음의 계획. 특히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기본계획도 나왔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들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어긋나면 그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지침이니까 이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이 내용 요거 6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계획. 이게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나오고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이구나 이러죠. 시험 문제 딱 가면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중에 4개 해놓고 어디에서 엉뚱한 거 하나 해가지고 딱 써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면 얼마나 쉽겠어요. 초창기엔 그렇게 냈었지. 근데 누구나 다 맞추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요런 관할구역에 개발정비 보전 이걸 수립하는 요런 거에 관계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지문에 나오죠. 도시군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맞는 지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만 봐서 이렇게만 그냥 머릿속에 넣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간 사람은 이 말이 생소해.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떼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숙달이 안 돼 있으면 낯설고 숙련이 안 돼 있으면 헤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야. 자, 우리가 용도지역이란 말이 나오고 용도지구란 말인데 이건 또 뒤에서 용어 정의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요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요거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단 요 4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선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랬죠? 이번에서는 이거를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또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고 나중에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용도구역.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엔 들어가지 않지만 요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그래도 10수년 전에 새로 생겨가지고 나온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이런 거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은요. 그리고 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하지만 그렇게 수립해놓고 그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고요.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해놓고 정작 그 세부적인 건 그 법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세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다. 맞는 말이죠. 군관리계획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맞는 말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돼서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 보시고요. 자, 오늘은 첫 수업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뭐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고 계획 용어 정의 중에 요 앞에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